네, 곧 지벨리 시어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태프분들은 좀 장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제29회 지벨리 시어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아이비 리더스의 정광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아주 우리 나름대로는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 지벨리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의 CEO분들이 또 매달 20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나눈 지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뜻깊은 날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굉장히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을 잃지 않고 또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무엇이 잘못됐는지 개선하는 게 아마 우리 또 남아있는 사람들 또 살아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 깊이 추모하며 또 그 유가족분들과 지인분들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시간에도 또 그 사건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분들을 깊이 또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자제분이 지금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모든 상황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내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더 멋진 우리 사회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우리 지벨리 시어 포럼 3주년 저희 자축하면서요. 또 이 자리가 있기까지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또 멋진 시간과 자리가 또 저희와 함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몇 분만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강의해 주실 우리 이민아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겸 카이스트 초빙 교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영재 서울경제협의 회장 오셨습니다. 이상선 DBN 디지털밸리 뉴스 대표 오셨습니다. 송광희 벤처기업협회 상근 부회장 오셨습니다. 이재준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지청장 오셨습니다. 서경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서울남부지사 지사장 오셨습니다. 정봉엽 폴리텍대학 회장 오셨습니다. 학장 오셨습니다. 병갑주 한국산업은행 금천지점 지점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 또 멋지게 항상 만들어주시는 우리 지벨리 CEO 여러분들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우리 국정정책 신규 사업에 대한 소개를 앞에 잠깐 하고 저희 이민하 교수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 근무하는 서경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사회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국민들이 비통해하고 있는 여객선 침몰 사고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조속한 구조와 무사 귀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른 아침 중소기업 CEO 포럼에 참석해 주신 이재준 관악고용지청장님, 또 폴리텍 대학 서울 정수 캠퍼스 정봉혁 박장님, 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담당자분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을 함께해 주신 서울 디지털단지 경영자협의회 이영재 회장님과 강의를 위해 수고하실 이민화 이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자리를 찾는 국민들과 일손을 찾는 기업들의 고용 문제를 직업능력 개발을 정책 수단으로 하여서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 지원 등으로 고용불 70% 달성을 뒷받침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 행복 서포터즈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국민, 특히 청년들이 일터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산업 현장 요구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일학습 병행제 사업을 금년도에는 1,300개, 2017년까지는 10,000개 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산업계 주도의 새로운 인력 양성 체계를 통해 실업자 등 4만여 명의 직업훈련을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일터에 진입한 근로자에게는 현장에서 배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일터의 배움터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기업 내에 상시적인 학습 문화 구축과 근로자 직무 수행 역량 향상 등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까지 견인토록 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업 CEO 여러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이 모든 정책들이 정부와 저희 공단의 역할만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CEO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시는 사업도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번창하시고 늘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발표해 주셨네요. 제가 예상 시간보다는 좀 짧았습니다. 뒤쪽에 있다가 자리에 급히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저희 오늘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미다 부장님 직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러나 짧게 한번 양력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사하셨고요.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하셨고, 잘 알다시피 메디슨 대표이사를 거쳐서 벤처기업협회 초대회장하셨습니다.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 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면서 카이스트 초빙교수, 창조경제연구원 이사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민아 교수님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있지만은 이제 한국의 국민들이 가야 될 단계는 경악, 슬픔,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신한국 건설로 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바로 벤처 제2의 붐, 바로 얼마 전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그 제2의 벤처 붐에 중앙에 서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 있는 구로 지역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벤처 1.0에서부터 2.0까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벤처 역사의 시작은 95년을 잡고 있습니다. 자, 9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95년도에는 벤처기업협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95년 이전에는 벤처가 없었느냐? 있었죠. 1980년도부터 우리 벤처들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95년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에는 놀랍게도 벤처 캐피탈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 정책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새로운 신산업을 일으키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외국 제도를 벤치마킹한 결과는 사막의 나무 심기였죠. 그래서 심기는 열심히 심었는데 나무가 잘 자라지 못했어요. 벤처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벤처 캐피탈 회사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왜 투자를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나쁜 사람이라서요?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문제는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데가 없었던 거죠.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95년도에 벤처기업협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당시 이제 벤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배추 장사하는 거냐. 그래서 벤처와 배추 장사를 구별을 못했죠. 95년도가 제가 설립했던 메디슨을 코스피, 지금 거래소에 상장을 시킨 해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벤처 후배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거래소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회사도 그 요건에 맞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저희들 갖고 있는 문제가요, 첫 번째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시장이 없습니다. 야, 그럼 도대체 사업은 왜 하는 거냐? 이러한 문제들을 그러면 개별 기업들이 풀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러면 혼자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계약진이 안 되니까 벤처기업협회를 1995년 12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내놓은 창립총회에서 발표한 안이 벤처비전 2005라는 미래 10년 후의 벤처 미래상을 발표를 했죠. 기본 내용이 이렇습니다. 1995년 500개의 벤처기업을 2005년까지는 4만 3천 개로 끌어올려서 대한민국 전체 산업 생태계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이게 기본 계획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이거 만드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제 비서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500개에서 5년 뒤에 6,400, 6년 뒤에 6,400개 되는 거 보니까 1년에 200씩 한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수렁터리 계획이죠. 자, 이렇게 엉터리 계획을 세웠는데 신문에서는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건 자금과 시장과 인력을 어떻게 그러면 풀 것이냐. 그 당시 융자밖에 없던 생태계를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겠다. 시장을 국내가 아니라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급여가 아니라 주식 옵션으로 가야지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겠다.
자, 이런 관점에서 야, 그럼 우리 뭐부터 해볼까? 그랬더니 다들 우리부터 살려주세요. 이래서 선도벤처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게 96년도에 코스닥을 만들기 시작했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만들어진 주식시장일 겁니다. 이 코스닥이 96년 5월 달에 설립이 됩니다. 코스닥이 설립되면서 뭐가 바뀌느냐, 95년 이전에도 있었던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할 때가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투자를 해봐야 회수할 데가 없으니까 투자를 안 했습니다. 전부 다 융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 캐피탈들이 코스닥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사이클이 생기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코스닥 상장을 앞둔 기업들한테는 드디어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휴맥스에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에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자금의 선순환의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 코스닥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불과 5년 만에 코스닥의 거래 금액이 코스피를 능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코스닥과 같은 소위 이머징 스탁 마켓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나스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의 설립은 우리가 일본의 자스닥, 그리고 독일의 노예 마켓, 이런 신시장보다 3년이 빨랐습니다. 일본은 이런 걸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소위 인터넷 붐을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한국은 바로 코스닥이 설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자금의 순환, 창업 붐, 스탁 옵션을 통해서 고급 인력 유입, 이런 일련의 대한민국의 벤처 발전에 필요한 자원 조달의 길이 만들어졌죠. 이 단계에서 중요했던 것은 초기 코스닥은 적자 상장을 모두 허용했습니다. 그 당시 인터파크, 그리고 옥션, 이런 회사들 전부 다 적자 상태로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성장을 했죠. 자, 코스닥을 만들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 뭐 해야 될 거냐? 그래서 벤처기업협회가 두 번째 착수했던 일은 벤처기업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가? 우리 짧은 시일 내에 벤처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미국처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점진적 발전을 하면 되는데 50년이 걸립니다. 50년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압축 성장해야 돼.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벤처 새마을 운동이 바로 이 벤처기업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자금, 인력, 입지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가죠. 이 자금, 인력, 입지의 요 한 꼭지에 있는 게 뭐냐면 지식단지, 바로 여기 있는 G밸리입니다. 그래서 97년 5월에 벤처기업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뭐가 가능해졌느냐? 97년 11월에 G밸리가 시작되고, G밸리에 들어서는 벤처 빌딩들에 대한 세금이 중과세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빌딩에 입주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인증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부 지원 한 푼 없이 이 G밸리는 세계적인 벤처 단지로 성장을 하게 됐죠. 이것은 우리 지방에 있는 테크노파크가 엄청난 정부 지원을 받고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있죠. 이래서 코스닥이 선도 벤처를 살려줬고, 벤처기업 특별법은 창업 벤처를 끌어올린 겁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들 때는 창업 3년까지의 기업을 끌어올리는 게 벤처기업 특별법의 목적이었죠. 가운데 빈 거요. 가운데 빈 거는 뒤에 말씀드릴 기술거래소의 담당 부분으로 저희들이 끌어갔던 겁니다. 자, 97년 말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다 아시죠? IMF 사태가 닥쳐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IMF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참 운이 좋았던 게 IMF 사태 이전에 벤처에 관한 양대 제도, 즉 코스닥과 벤처기업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한국의 벤처를 죽응시킨 대통령이 DJ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97년 이전에 이미 벤처 발전에 관한 제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안 만드신 거를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만드셨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만드셨는데 만드신지 모르십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벤특법과 코스닥이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확산을 해야 되겠다. 이제 벤처기업을 왕창 늘려야 되겠다. 그럼 벤처기업을 어디서부터 끄집어낼 거냐? 기술에부터 시작해야죠. 그럼 기술이 어디 있느냐? 기술은 대학 연구소에 있는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로 쌓여 있습니다. 수많은 대한민국의 박사 어디 가 있느냐? 70%가 대학과 연구소에 가 있어요. 이분들을 끌어내야 되겠다. 이분들을 끌어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걸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봤는데 전 세계 연구 결과는 전부 다 실패예요. 다 실패입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메디슨을 창업한 과정입니다. 제가 카이스트 연구소에 카이스트에 박사과정으로 있을 때는 창업할 생각이 없을 때는 연구 개발을 대충 했어요. 어차피 내가 할 거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진검승부를 하게 됐습니다. 맞아. 기술이란 게 서로 이전되는 게 아니야. 기술을 만든 사람이 직접 창업을 해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든 정책이 바로 실험실 창업이라는 한국이 만든 최초의 정책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벤처기업 특별법,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창업제도 우리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죠. 자, 이 실험실 창업도 제도에 의해 가지고 16개의 각종 규제들을 없애게 됩니다. 마침 이때 제가 규제기획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이걸 다 없앨 수 있었죠. 그 대규모 규제 완화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대학교 연구실에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위 실험실 창업이란 제도가 이때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실험실 창업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없애고 나서 우리가 목표했던 게 연간 5,000개의 벤처 창업이 대학 및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 세어보니까 2만 개쯤 실험실이 있더라고요. 그 2만 개에서 1년에 4개 중에 1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5,000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전국 로드쇼를 했죠. 그래서 가면은 보통 300명, 500명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때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제 벤처 동아리들이 만들어졌죠. 98년 대한민국 암울했습니다. 그때는 정부에서 실업자 구제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 황소개구리 잡기예요. 황소개구리 잡아오면은 돈 주는 거예요. 실업자가 워낙 넘치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 이제는 길을 닦는데 미래의 길을 닦자.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았습니다. 한국은 오프라인의 도로가 아니라 온라인의 도로를 닦자. 이게 인터넷 코리아 운동이죠. 그래서 인터넷 코리아 운동을 통해서 값싼 PC를 만들고 인터넷을 깔고 이랬더니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10,000개의 PC방이 생기니까 거기서 그야말로 손가락 빨고 지내던 게임 업체들이 드디어 매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5조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김정재 회장, 그 당시 정말 돈 없어서 돈 구하러 다닐 때입니다. 근데 오늘날 갑자기 우리 돈 들어옵니다. 어디서? PC방에서 들어옵니다. 한 게임이 돈을 벌고 드디어 우리 인터넷 업체도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 돈을 벌기 시작한 게 네트워크 스위치 만드는 회사들이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포털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니까 온라인 쇼핑몰이 돈 벌기 시작해요. 이게 98년입니다. 일본은 이때는 아직 이러한 신산업 운동을 시작도 안 할 때입니다. 일본은 99년도에 비로소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보다 인터넷 게임에서 왕창 늦어진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98년도에 양으로 넘어가는 일을 하고 그 당시 또 우리가 이걸 살리기 위한 운동정해라가 아래한글 살리기 운동을 그때 벌였죠. 아마 그때 8.15판 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10,000원짜리. 자, 99년도 우리는 세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세계로 나가기 위한 조직을 만든 게 인케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2000년도 기술거래소를 만들죠. 그래서 기술거래소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수많은 인력들이 창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제품을 완성하더라도 직접 영업하는 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글로벌라이제이션 단계에서는 성공률이 3%가 안 됩니다. 97%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M&A가 이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위에는 코스닥, 아래는 벤트법, 가운데 기술거래소가 들어있는 거죠. 이 기술거래소가 설립 이후에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술거래소는 2009년도에 MB 대통령께서 없앴습니다. 아마 4대강 때문에 없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2001년도에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나스닥이 붕괴를 해요. 여기 보시는 위에 표가 나스닥의 붕괴 그림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이 코스닥의 붕괴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2001년도 한국의 벤처버블 붕괴가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동조 현상이고, 이것은 미국의 유럽의 노예 마켓도 그렇게 붕괴했고, 일본의 마더스도 똑같이 붕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인 동조화 현상인데 한국은 여기다 뭘 집어넣느냐? 이거는 묻지마 투자와 무늬만 벤처 때문이다 생각하고 4대 벤처나 건전화 정책을 집어넣습니다. 이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은 원상 회복을 다 했습니다 이제. 근데 한국 코스닥은 계속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뒤에 있는 교각사류의 4대 정책, 벤처 건전화 정책의 결과입니다. 소위 묻지마 투자 무늬만 벤처라는 용어를 만들고, 사실 벤처는 망하는 거예요. 벤처는 20% 성공하고 80% 망하는 게 실리콘밸리의 통계입니다. 우린 그보다 훨씬 적게 망합니다. 그런데 무늬만 벤처라는 이름 가지고 벤처 규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벤처 인증을 망하지 않을 기업을 인증해야 되겠다 해서 벤처 인증 제도를 원래 벤처기업협회가 만들었던 기술 인증 주도에서 융자 보증 주도로 바꿔버립니다. 융자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융자라는 것은 안 망할 회사를 융자해줘요. 안 망할 회사를 융자해주는 게, 보증해주는 게 벤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벤처 인증의 패러독스가 생깁니다. 벤처 요즘 엔젤 투자세 공제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 기업 벤처 아니면 공제를 못 받아요. 이게 인증의 패러독스가 생기죠. 코스닥의 적자 상장을 폐지하고 코스피하고 통합시켜버립니다. 코스피 이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스피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의 시장이에요. 코스닥은 다산다사의 시장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버리니까 코스닥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간 180개 상장하던 코스닥이 불과 20개 상장하는 코스닥으로 바뀝니다. 그 사이에 산업계는 더 커졌어요. 그걸 감안해 보면 30분의 1 이하로 코스닥 규모가 축소돼 버린 겁니다. 최종 해수 시장이 축소되는데 벤처 산업계가 클 수가 없죠. 주식 옵션을 보수화시켜 버립니다. 못 주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주식 옵션이 보수화되니까 기업이, 벤처 기업이 대기업 갈 인재를 끌어들일 유일한 통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엔젤 투자세 공제를 대폭 3분의 1로 축소시켜 버리죠. 이 1년에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벤처 기업 숫자가 12,000개 가까이 갔던 벤처 기업 숫자가 7,000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올라가도 시원치 않을 벤처 기업들이 뒤로 후퇴하기 시작해요. 언론에서는 벤처란 말도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벤처 캐피탈들이 붕괴 직전에 간 게 2004년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벤처 캐피탈 전체가 붕괴돼 버립니다. 이래서 할 수 없이 만들어낸 정책이 벤처 어게인 정책이고, 이 이후에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죠. 2005년부터. 그렇지만은 벤처 어게인 정책은 벤처 건전화 4대 규제에 극히 일부분만 풀어낸 겁니다. 이 아직도 제대로 풀려면 멀었습니다. 자, 우리의 벤처 성과를 볼까요? 35,000개, 우리 확인 기업과 졸업 기업 합친 겁니다. 35,000개, 평균 매출액, 총 매출액이 삼성전자보다 물론 많죠. 그리고 이미 천억 벤처가 재작년 기준으로 416개, 그들의 매출만 90조입니다. 1조 벤처가 6개 등장했죠. 그리고 전체 우리가 대한민국 GDP 증가의 3분의 1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140만 명을 지난 14년 동안 레이오프 시킨 걸 벤처가 150만의 새로운 사람을 흡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성장은 견인하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가져오죠. 대기업은 고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성장과 고용의 양축을 이끌어간 것은 우리 벤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성장과 고용의 유일한 대안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도 벤처기업이 대안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우리 새로운 기업들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쉬운 것이 2000년부터 2009년 사이가 빙하기입니다. 이 빙하기에 새로운 기업들이 거의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다스의 김명달 회장 같은 사람이 벤처기업회 임원 회의에 오면은 아직도 막내입니다. 아직도 막내예요. 2000년 창업한 친구들이 아직도 막내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벤처의 빙하기 4대 건전화 정책이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벤처 문화들이 그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낙담할 것인가? 아니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 들어오시고 창조경제를 얘기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은 벤처라고 얘기하시고 벤처의 핵심은 제2의 벤처부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G밸리죠. 자, G밸리를 중심으로 한 제2의 벤처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께서 제2의 벤처붐 4조 원 투자하겠다. 뭐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제1차 벤처붐은 저러한 4조 투자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4조를 왜 투자해야 되는가?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보면 초중고의 비즈쿨, 이건 좋습니다. 창업선도대 확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엔젤 투자펀드 출자 확대 하던 거고, 아이디어 시작분, 유망 중소기업 패키지 지원, 가전형 기업 지원, 뭐 다 그냥 있던 거예요. 있던 거 재포장해서 4조를 내놨습니다. 뭐 새로 4조를 내려도 좋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돈을 아무리 투입해도 투자할 회사가 없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산업은행 지점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요즘 투자 많이 하십니까? 뭐라고 그러셨죠? 투자할 데가 별로 없다고 그러셨죠?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에 성장 사다리 펀드부터 수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자금이 넘쳐 흐릅니다. 투자할 데를 못 찾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이런 투자에 필요한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고 이 망가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망가진 생태계 복원의 4대 요소가 바로 코스닥, 벤처인증제, 주식옵션, 기술거래소. 이 4대 망가진 생태계, 원래부터 있던 생태계, 제1차 벤처붐을 만들어냈던 그 생태계를 복원하는 게 지금 선결 업무라 하는 겁니다. 왜 과거에 우리가 성공했던 방정식을 복원하지 않고 새롭게 돈을 투자할 것이냐?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죠. 제가 4조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기 뭐 언론에서 뭐 이민하 회장 나와가지고 4조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다. 절대 아닙니다. 4조 투자보다 벤처 생태계 복원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자, 벤처 생태계 복원의 핵심은 이거죠. 첫 번째는 코스닥 독립입니다. 코스닥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회수 시장이 30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전체 상장 숫자는 약 9분의 1 줄었는데 그 사이에 벤처 생태계가 한 3배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분의 1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두 개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투자자 보호의 시장, 안정을 추구하는 시장과 성장을 추구하는 시장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이 완전한 시장을 완전히 다른 걸 하나의 거버넌스 내에서 성장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코스닥은 출발할 때 주식회사 코스닥으로 독립법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코스피에 합쳐버렸죠. 분리하라 그랬습니다. 마침 이 코스닥 분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달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에서 주창을 했고 이거를 받아들여서 그중 최소의 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거래소 내에서 분리 독립 운영하겠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 자본시장법을 고쳐야 되니까 끝까지 우리가 추적을 해볼 문제가 될 겁니다. 코스닥이 안 살고는 벤처 생태계 전반이 살 방법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벤처 인증제죠. 말씀드린 대로 벤처 인증 패러독스가 발생했습니다. 벤처 인증이 필요하고 벤처 인증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 특별법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런데 특별법 활용에 관한 시기 안에 있는 기업들은 인증을 대부분 못 받고 있는 게 벤처 인증 패러독스입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그냥 R&D 투자 5% 하면 별도의 검증 없이 벤처기업 인증해 줬습니다. 안 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회계상의 문제에서 사후징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술부터 시작해서 문화 컨텐츠까지 이런 특별한 것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을 해줬습니다. 그거 다 지금 없어졌죠. 복원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 옵션 문제죠. 주식 옵션 회계 기준이 기업들이 주식 옵션을 줬으면 주식 옵션과 현재 시가의 차이만큼 적자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 반영 때문에 인재 유입을 할 수 있는 주식 옵션 발행을 기업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 옵션을 재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벤처에 사람을 끌어들일 방법이 없는 거죠. 네 번째가 벤처와 대기업의 연결고리가 바로 기술거래소입니다. 기술거래소를 통해서 기술이 거래되고 기업이 거래되는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네 가지가 벤처 생태계 복원의 4대 방안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코스닥 독립. 자, 코스닥 통합 결과를 볼까요? 우리 코스닥이 이렇게 코스피로 통합이 되니까 일로 이중대가 돼버렸죠. 이중대가 되니까 벤처 생태계가 왜곡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상장 법인 숫자가 계속 급속히 감소를 하죠. 천억 벤처의 숫자는 무려 그 당시보다 7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벤처 생태계는 증가했는데 코스닥은 급속히 축소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 생태계가 왜 죽어들었는가를 가장 극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통합 이후 코스닥이 어떻게 보수화되었는가? 기상장 기업은 다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NHN, 아시아나 다 코스피로 갔죠. 투자자 먹을 게 없으니까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벤처 캐피탈리스트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은 작전 세력만 들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량 벤처는 등록 안 합니다. 결국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코스닥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죠. 두 개의 시장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진입 단계, 유지 단계, 퇴출 단계에서 각각 위에 있는 코스피는 심사와 규제와 단절이라면 코스닥은 마케팅과 다산다사와 제도전입니다. 초기에 우리가 코스닥을 만들었을 때는 한컴부터 안랩 같은 회사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제발 들어오라고 다 끌어들였습니다. 지금 코스닥 가면은 그건 아니죠. 문턱이 높아도 너무 높죠. 이래가지고는 좋은 기업들은 거기 꼭 가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죠. 코스닥이 재건되면 적어도 여기서 IPO가 저는 4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4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미국의 경우에는 IPO보다 더 중요한 게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IPO 되면서 코스닥에 올라간 기업들이 후발 기업들을 주식을 교환해서 M&A 해드립니다. 이 규모가 미국은 10배가 큽니다. 한국은 5배까지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M&A로 20조, 그 다음에 IPO로 4조, 24조의 자금 선순환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3년간 4조를 투입하겠다. 그것도 이렇게 재포장해서 4조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간 차원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코스닥 하나 상장 제대로 살림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지난달에 낸 이 코스닥 독립안의 세 번째 안을 바탕으로 지지난 4월 3일 자본시장에서 발표를 했죠. 두 번째, 벤처 인증제 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벤처 인증제가 지금 어떻게 왜곡되어 있느냐? 90% 이상의 벤처 기업은 뭐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업들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뭘 보고 보증의 목표가 뭐냐? 돈 안 떼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안 망할 회사들을 보증해 줘야 됩니다. 안 망할 회사. 평균 벤처 보증의 디폴트 레이트가 3%입니다. 97% 안 망할 회사들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벤처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벤처 인증제가 보수화시킨 문제, 융자하고 벤처하고는 안 맞는 제도예요. 융자 보증을 중심으로 벤처를 이끌어가는 건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기술 개방 중심으로 갖고 다양한 인증 중심으로 가던 초기 벤처 정책으로 회귀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초기 벤처 정책을 이끌어낼 때는 중소기업청이 없을 때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청의 업무가 많아지면서 점점 규제는 많아집니다. 규제는 많아지면서 생태계는 위축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벤처 건전화 이후에 낮은 리스크를 가져가는 대출 보증, 이 문제를 지금 신속히 없애야 됩니다. 자, 벤처기업 평균 업력 8.4년입니다. 벤처기업 지원 7년이 제한입니다. 창업 7년까지가 벤처기업의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창업 초기에 지원해야 되는데 평균 업력이 8.4년, 이건 뭔가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제도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 벤처 인증의 복원 뭐 방향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R&D 5% 확인 가지고 종결하자. 이거 처음에 이렇게 해서 문제 별로 없었어요. 예. 무늬만 벤처이지만 한국의 벤처의 소위 퇴출 비율이 실리콘밸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절반 이하예요. 예. 이런데 우리가 그거를 무늬만 벤처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 이거를 제도를 보수화시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문화예술 콘텐츠 다양한 분야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보의 융자 보정 있는 거 일단은 병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젤하고 벤처 투자를 적극 수용해 줍니다. 특히 전국에 있는 인큐베이터들, 테크노파크 이쪽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벤처 투자 받은 기업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적어도 투자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여기 투자를 확대해 줘야 됩니다. 자, 주식 옵션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식 옵션은 임직원의 동기부여, 벤처기업은 뭐 있는 게 있나요? 설비도 없죠, 뭐 돈도 없습니다. 거기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벤처에 있는 임직원들한테 얼만큼 동기부여하느냐가 벤처기업 성장의 제일 중요한 관건이죠. 뭐로 동기부여할 거냐? 삼성전자보다 월급 많이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공무원만큼 정년 보장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정년도 보장 못하고 안정성도 못 주고 돈도 많이 못 주는데 왜 벤처를 가요? 안 가야죠. 이것이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주식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옵션을 통해서 임직원이 동기부여되고 이들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벤처가 활성화되고 그 벤처가 잘 되니까 주주들이 좋아지고 그래서 주주들이 자기의 목을 떼가지고 임직원들한테 주는 게 바로 주식 옵션 제도죠. 자, 이러한 주식 옵션 제도가 2002년도 회계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주식 옵션의 부여를 손익으로 반영해라. 조금 뭐 우리 손익계산 회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2006년부터는 그 행사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은 지금 주식 옵션을 못 주는 이유는 줬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회사에 손실이 돼요. 우리 회사는 영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100억의 이익을 냈는데 주식 옵션 때문에 오히려 100억 손실로 반영이 됩니다. 최근에 티켓몬스터 작년 재무제표에 보면 700억 적자로 나타납니다. 그중 실제 적자는 100억입니다. 600억은 뭐냐? 임직원들에게 준 주식 옵션의 평가 차익이 600억이 된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되면 야, 이거 회사는 나쁜 회사인가 보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아웃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주들은 당연히 주식 옵션 주는 거 싫어하게 되죠.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세가 문제입니다. 처분하시지 않고 과세가 문제였죠. 자, 우리 카카오톡 인재 영입, 카카오톡도 어려워요. 주식 옵션, 티켓몬스터 마찬가지죠. 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주식 옵션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부여한 감액 500원하고 현 미래 뭐 가치가 5,000원, 그 차액 4,500원을 내가 돈으로 줄게. 이게 차액 보상형입니다. 두 번째, 회사가 돈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 차액 보상이 아니고 회사가 갖고 있던 구주를 너한테 줄게. 그래서 구주 교부형, 자기 주식 교부형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줄게. 그러니까 신주 발행형입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거는 신주 발행형에 대해서도 이걸 비용으로 계상하는 게 문제고 그래서 손익계정에 반영하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줘가지고 과세 문제는 기재부에서 해결했습니다. 아직 해결 못한 건 뭐냐?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손익 문제, 회계 기준을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신주 교부형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자본 손익계정에서 자본 조정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제도는 자본 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재를 끌어들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수인재, 여기 인력공단에서 나와 계십니다만은 벤처가 우수인재 끌어들이는 거 백약이 무효예요. 지금 유일한 2가지 제도가 병역하고 주식옵션입니다. 근데 병역금년에 또 유명무실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옵션은 이미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럼 사람 없이 어떻게 벤처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젤 투자 문제가 있는데, 엔젤 투자 문제도 지금 해결됐다 그러지만은,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번 거를 재투자하면은 재투자 수익이 생길 때까지는 과세를 이연해 주겠다. 이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걸 한 번으로 제한하겠다. 세상에 한 번으로 제한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과거에 만들었던 엔젤 투자 세액 공제는 5천만 원까지 공제했어요. 지금 또 1,500만 원 한도입니다. 예. 이 엔젤 투자가 연간 1,500만 원까지만 투자하라. 이거 좀 뭐 이상하잖아요. 예. 이왕 하는 거 5천만 원까지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겁니다. 자, 기술거래소 보건 문제를 보죠. 우리가 이제 창조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투스테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벤처 활성화 시켜야죠. 벤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계 시장으로 가서 다 성공하지 못해요. 이들을 키우는 대안, 바로 M&A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갖고 있는 효율과 벤처가 만든 혁신을 중개시키는 게 바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시장 역량, 벤처가 갖고 있는 혁신 역량을 결합하는 상생형 M&A죠. 참고로 우리가 M&A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과 시장이 결합하는 상생형은 윈윈입니다. 그런데 은행과 은행이 결합하고 철강회사가 철강회사가 결합하는 구조조정형 M&A는 사람을 잘라내게 됩니다. 상생형 M&A는 인력을 늘리고, 그리고 구조조정형 M&A는 인력을 줄이게 되죠. 그래서 벤처의 진화 과정을 보면 벤처는 자기 기술로 세계 시장을 들어가고, 세계 시장에 들어간 다음에는 후발 기업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주는 걸 하는 거죠. 미국의 나스닥에 올라간 기업들의 대표적인 현상들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에 올라간 기업들은 바로 먼저 올라간 기업들이 후발 기업을 주식 교환으로 끌어들이죠. 이런 M&A를 통해서 창업 기업은 시장을 얻게 됩니다. 선도 기업은 혁신을 얻게 되죠. 그리고 엔젤 투자들은 이 M&A 단계에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엔젤 투자가 왜 벤처 투자보다 많으냐? M&A 회수 시장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창업 벤처가 기술 사업을 하더라도 세계화로 가는데 큰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윈의 바다라고 얘기하죠. 이 다윈의 바다를 넘어가는 다른 대안이 뭐냐면 상생형 M&A, 후려치기가 아닙니다. 상생형 M&A.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 1조씩 주고 회사를 인수하고, 구글이 1조씩 주고 회사를 인수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벤처 생태계를 계속적으로 선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시장을 가진 대기업에서 기술 개발이 필요할 때는 뛰쳐나가서 착오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그 기술 개발된 결과를 가지고 글로벌 마케팅이 필요한 단계는 대기업으로 합쳐지는 거죠. 이 선순환 과정이 원활한 국가가 바로 창조경제 선도국이 될 수 있고, 현재까지는 미국에서만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소위 이제는 특허도 거래되고 기업도 거래되고, 과거에 제품과 서비스만 거래되던 게 모든 것이 거래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벤처기업이 이전에 창조물을 만드는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IP 금융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특허만 투자하는 금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M&A와 IP, 특허, 지식거래, 이 두 가지가 새로운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을 따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전 세계 이와 같은 거래 94%가 미국에서 이루어집니다. 99%가. 미국에는 없어요. 중국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그러면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는 게 가능하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의 이와 같은 이노베이션, 혁신은 어디에 있느냐? 공기 속에 있어요. 카페에서 있고, 그 다음에 바에서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문화를 쫓아가는 건 무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 하려고 한 다른 주들이 거의 다 실패하고 있어요. 한국이 성공해서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한 기술거래소를 만들었는데 이걸 통폐합시켰죠.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위축이 됐습니다. 기술거래소 통폐합 이후에 590개나 갔던 이런 거래 실적들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 것은 새로운 기술거래소, 기술과 특허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M&A를 거래하는, 기업을 거래하는 이와 같은 거래소를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정부 주도로 만들었던 이런 기술거래소가 이제는 민간과 정부의 역량이 합쳐진
새로운 기술 거래소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벤처 2.0 제2의 벤처 붐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태계 복원이 필요합니다. 이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요소들은 바로 첫 번째가 주식, 옵션, 벤처 인증, 코스닥 기술거래소 이 네 가지 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안은 제1번입니다. 1번. 그 1번 안에서 우리가 코스닥 독립 문제 그리고 벤처 인증제 복원, 기술거래소 복원 이 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주요한 복원이 이제 제2의 벤처 복원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운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오랫동안 잠잤던 벤처란 단어가 빙하를 깨고 이제 다시 깨어났습니다. 잠든 뿌리를 봄비가 깨운 거죠. T.S. 엘리어트의 시처럼. 우리가 새로운 벤처 붐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가 참여할 때 저는 변화는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창조경제연구회에서 작년 9월 달에 창업자 연대 보증 해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원칙적인 면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직까지 세부 실행 면에서는 개선해야 될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또 기술보증기금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0.5%의 추가 보증료를 내면은 연대 보증을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그 제한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새로이 창업되는 사람들한테는 연대 보증으로 인한 사회 축출이라는 굴레를 주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버린 몸입니다. 내가 그거 하나 추가 보증 안 한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여기저기 해서 내가 한 50억 보증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 새로운 대출 10억 보증 안 한다고 달라질 건 없죠. 이런 분들은 연대 보증하고 그다음 추가 보증료 안 내면 됩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직 버린 몸들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어야 되죠. 아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의 성공 기업은 평균 2.8회를 창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1.8회 실패한다는 얘기죠. 한국은 실패할 기회가 몇 번 있죠? 한 번은 있나요? 우리는 실패할 기회가 없는 거죠. 실패할 기회가 없는 사회에서는 일단 이 게임에 들어간 사람들은 못 물러나고, 그리고 새롭게 이 벤처 생태계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전형적인 벤처 생태계가 무너진 출구 쪽의 문제가 코스닥이라면 입구 쪽의 문제가 우리가 연대보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입구와 출구를 풀어주지 않으면 생태계는 살아날 길이 없죠. 그 안에서 아무리 들고 뛰고 매년 중기청과 기재부가 새로운 지원 정책을 발표한다 치더라도 죄송하지만 언발의 오줌육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쪽의 문제를 풀기 위한 창업자 연대 보증의 문제, 지금 원칙적으로 이 합의는 다 이루어져 있고 실천상의 조정 과정은 우리가 얼만큼 의지를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거대한 문제는 정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10월 달에 다뤘던 문제가 정부 3.0입니다. 정부는 전체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경제 주체입니다. 삼성전자보다 훨씬 크죠. 이러한 거대한 정부가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는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정부의 한계가 분명히 노출됐다. 이것은 몇몇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해경과 국토부와 안행부와 이 모든 지휘기관이 다른
부처들이 현재 정부 조직 체계 하에서 협력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와 같은 체제 하에서 보안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공개적으로 공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카트리나 사태 때 카트리나 사태를 극복한 가장 큰 힘은 뭐였느냐? 민간이 만든 인터넷의 크라우드 소싱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자원봉사자가 오고 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인터넷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적용돼서 인터넷상의 크라우드 소싱 형태로 통합되면서 여기서 매시업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미래의 정부는 카트리나 사태와 같은 정부로 가야 된다. 이게 바로 매시업 서비스로 가는 정부의 개방, 정부가 마치도 앱스토어와 같은 플랫폼 정부로 가는 거죠. 앱스토어와 같은 플랫폼 정부로 가면서 정부의 기능은 인프라 제공으로 마치도 애플이 하고 있는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 바로 G밸류와 테크노파크만큼의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계속하게 되면 생태계가 피폐해집니다. 그것은 모든 역사에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3.0은 정부가 새로운 플랫폼 형태의 정부로 바뀌는 거죠. 이 정부 3.0의 궁극적인 모습은 직접민주주의로 갑니다. 여하튼 이 정부가 개방되면서 이제는 우리 벤처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거대한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매시업 서비스의 기회입니다. 미국의 진로닷컴은 지금 3조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조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로닷컴은 기본적인 데이터가 어디서 모아지느냐? 모아지는 것이 정부의 공공 데이터로부터 가져옵니다.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수많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2.0, 전 세계는 2009년부터 정부 2.0에 들어가서 모든 정부의 정보는 개인의 비밀과 국가 안보가 아닌 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도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G8 정상들이 모여서 데이터 개방 협정을 체결했죠. 그 개방 협정의 내용은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G8 국가들이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가의 정보를 국가 비밀과 개인정보가 아닌 건 다 개방한다, 공유한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업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3.0과 직접민주주의가 저희들이 10월 달에 했던 우리 벤처 복원을 위한 두 번째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문제는 기업가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냐, 그 결과로 우리 4차 개혁에 반영이 일부 됐습니다만 전 세계 인류 국가들은 초등학교부터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의무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 한다는 게 뭐냐? 이것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한국도 당연히 초등학교부터 해야 됩니다. 우린 대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의무교육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취해야 될 교육의 최대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주는 걸 받아 쓰는 이런 나라는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문제가 뭐지 하고 덤벼드는 이 새로운 문제 위주의 인재들을 키워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초등학교부터 기업가 정신, 문제의식을 키워주는 교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M&A 혁신 시장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M&A 혁신 시장의 주 내용이 작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했던 게 인터넷 개방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인인증서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공인인증서는 대한민국을 인터넷의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또 정부에서 받아줘서 다는 아닙니다. 절반만 해결 방향을 잡은 거죠. 즉 상품 거래는 강제 규정을 폐지하되 금융 거래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금융 거래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직 남은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코스닥에 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자, 이달에는 그럼 뭘 다룰 것이냐?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IP 금융입니다. IP 금융 문제는 지금
전 세계 창조 경제로 가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IP입니다. 지식재산권. 왜냐? 창조 경제란 결국 창조성이 돈이 되는 건데 창조성을 담는 그릇이 IP죠. 그래서 전 세계 무역 분쟁을 보면 과거에 반덤핑 분쟁에서 이제는 전부 다 IP 분쟁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삼성, 애플은 1차 전쟁이 1조, 2차 전쟁이 2조의 IP 전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IP 강국이 되지 않으면 미래 강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IP 출원과 창출 측면에서는 세계 5대 강국입니다. IP 출원 세계 4위, PCT 출원 세계 5위. 그래서 출원과 창출에 관해서는 우리가 세계 5위권의 IP 대국입니다. 반면에 활용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낙후된 국가입니다. 이 적자가 무역적자 7조가 넘습니다. 기술 무역 적자 7조가 넘고 기술 투자 대비 기술료 수입, IP 수입이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어디서부터 벌어지고 있는가 놓고 보면은 법률적인 문제가 제일 큽니다. 미국은 애플, 삼성 분쟁에 대해서 1조를 때렸습니다.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은 1억도 안 때렸어요. 10,000배 차이가 벌어집니다. 미국 법원의 평균 승소율 60%에 승소했을 때 배상 금액이 평균 가운데 값이 102억입니다. 102억. 한국 법원은 얼마냐? 승소율 20%에 승소했다 하더라도 7,800만 원, 기대값 1,560만 원입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특허 라이센싱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전혀 없죠. 배짜라가 제일 좋습니다. 예. 걸리면은 소송 가가지고 나중에 물어내더라도 기대값 1,560만 원, 라이센싱보다는 많습니다. 한국은 특허 거래가 실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창조경제 대국이 될 수 없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법원이 한마디로 특허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예. 미국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특허항소법원을 만든 다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국도 이번에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징벌적 배상제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알고도 침해한 데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이것이 중소벤처가 자기를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특허 단계별 우리가 금융이 없습니다.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라는 우리 특허 금융이 있는데 이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라는 특허 금융이 정부 돈 940억, 자체 자본금 합쳐서 4,300억의 돈을 가지고 구입한 특허는 전부 다 대기업 방어용입니다. 대기업을 특허 괴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일밖에 안 했어요. 수입은 그렇다면 대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회비를 내줘야 되는데 회비 수입은 불과 지난 5년간에 걸쳐서 2억 6천에 불과합니다. 지켜주는 대가에 대한 비용도 안 내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한국이 지식경제로 가는, 아니요, 창조경제로 가는 지식재산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IP금융이 근본적으로 혁신돼야 됩니다. 이 IP금융 혁신을 위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2시에 KT 건물이죠. 거기 창조경제타운 드림엔터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창조경제연구회 금년도 다음번 이달 공개 포럼이 있고 다음 달은 역시 같은 장소에서 마지막 화요일 날 2시에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제2의 벤처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예. 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저희한테 피부야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질문 두세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본인 소개 잠깐 하신 다음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좀. 네.
우리나라는 첫 번째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예. 예, 오늘 명 회장님 좋은 그 강의 감명 깊고요. 이렇게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임플란트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아까 그 코스닥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코렉스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만들었죠. 작년에. 전 단계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코넥스에 대한 제 의견은 물론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제 의견은 명확합니다. 코넥스는 필요 없습니다. 코스닥을 살리는 게 필요하지 코넥스를 만들어서 혼란을 자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코넥스의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작은 코스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주식시장이란 것은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은 정보의 대칭성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한쪽은 많이 알고 한쪽은 조금 아는데 거래가 되니까 잘못된 거래가 되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들이 왕성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조차도 분석 보고서가 거의 없어요. 그게 코스닥이 그 추락하게 된 악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분석 보고서도 사라져 버린 거죠. 코넥스는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거기 분석 보고서를 낼 수 있는 증권회사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작은 규모의 거래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성립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코넥스는 출발부터 이거는 안 되는 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코스닥을 살려야 되는데 코스닥 살리는 걸 놔두고 코넥스 쪽에 에너지가 몰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코스닥 복원만 늦어질 뿐이다. 그래서 제 입장은 코넥스는 불필요한 걸 만들었고 지금이라도 코넥스는 빨리 없애고 코스닥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저 뒤쪽에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그 회장님 강의를 대단히 그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특허법인 세아의 그 대표 변호사에 있는 송윤기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들은 것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그 중소기업이 저 산업 현장에서 느낀 그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기술력은 뛰어난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기업에 먹혀가지고 현실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그 현실을 많이 봤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기술 침해에 따른 그 재판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일반 그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판사분들이 그 침해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전에 있는 특허 법원에서 이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관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건의할 그 의향이 없으신지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요. 예. 뭐 앞에 질문은 넘어가고 두 번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사례를 보서도 법원의 전문화가 정말로 절실합니다. 특허 재판이 전문화되지 않으면 지식재산은 재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특허 법원이 보면은 특허 무효 소송만 담당하고 침해 소송은 담당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무효와 침해 둘 다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전국 지방병원에 펼쳐져 있는 특허 재판들을 지금 집중화시켜서 지금 5대 지원 쪽으로 일단 집중화시키다. 1심은 5대 지원으로 집중화시키고 2심은 지금 특허 법원에서 지금까지 무효 소송뿐만 아니라 침해 소송까지 다루게 한다. 자, 이것이 이제 한 가지 방향이고 이거는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리사의 특허 참여입니다. 재판 참여입니다. 이 당연히 특허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알겠어요?
변리사분들이 많이 아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변리사는 재판 참여가 안 되죠. 그건 참고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과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변호사만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재판 참여. 변호사와 같이 참여를 해야지 재판 자체가 소위 전문화될 것이다. 변리사의 재판 참여를 제한한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이 제한하다가 일본 또 풀었습니다. 우리의 갈라파고스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뭐 계속 이 법이 올라가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이것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아까 법사위원장 나오셨더라고요. 박연성 위원장님. 거기서 계속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이거 통과돼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징벌적 손해배상. 그 세 가지가 통과되면은 우리 법적인 판단 부분이 지금보다 적어도 한 5배 정도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손해배상 금액이.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특허 시장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아주 메모 열심히 하면서 들었습니다. 큰 도움이 됐고요. 감사합니다. 화이어캅스 이기배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정부 3.0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지금 박 대통령님께서 정부 3.0을 말씀하시면서 공공 데이터를 이렇게 개방 소통을 이제 해서 민간을 이렇게 좀 부양하는 쪽으로 뜻을 두신 것 같은데, 실제 각 부처에서 공개하는 정보가 그 취지에 맞게 정말 시장이 원하는 정보가 지금 흘러나와서 그런 원하는 방향의 그런 이제 촉매가 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각 부처마다 이제 발표하는 건 있는데 그게 정말로 필요만큼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사례가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사례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이제 태스크포스 물론 만들어졌고, 정보 이용에 대한 법도 작년 11월 때 통과가 됐고, 그래서 기본적인 준비는 갖춰지고 각 부처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 인력공단에서 나오셨지만은 우리 워크넷도 지금 대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환경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년에 보건 데이터도 열리게 되고 많은 데이터가 지금 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부 3.0이 정보 개방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글로벌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은 늦어도 너무 늦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수준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추세는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의 개방,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건 기초 중에 센 기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예산을 다 공개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의사결정을 참여시키고, 이것이 OECD가 2011년도에 결의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G8 국가 간에 이제 국가 간 정보가 개방되고 있다 얘기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작년보다 우리가 이만큼 더 개방했다고 자랑스러워할 땐 전혀 아닌 거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러한 데이터 개방을 넘어서 다양한 개방들. 지금 예를 들어서 정책회의에 가면은 회의 자료 돌아갈 때 다 회수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 다 개방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정보가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가는지 이거 다 개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다 개방되면 어떻게 되냐? 다 개방되면 SNS 댓글도 줄어듭니다. SNS 괴담들이 왜 생기느냐? 소위 제대로 정보 개방이 안 됐으니까 그 틈을 타고 SNS 괴담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무원의 생산성 비교를 해보면 이래요. 자, 미국의 공무원과 한국의 공무원을 비교해 보면은, 미국의 공무원들은 차 타고 가다고 버스 타고 가다고 이게 가는 차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국정원에 끌려갑니다. 우리는
모든 PC가 다 망분리가 돼 있고, 그리고 회사 조직의 공무원 정부 조직의 모든 데이터는 별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민관과 뭘 어떻게 개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하겠다고 결정한 자료만 개방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의사결정 과정 우리가 개방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방할 수 없는 구조의 한계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까트라나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만 개방해야 된다. 그러면 다 개방하면 국가 안보 문제는 어떻게? 국가 안보와 개인의 비밀에 관한 데이터만 빼내라는 거예요. 지금 정보 자체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 정보 다 합쳐져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의 정보는 개방해도 되는 정보예요. 그런데 일부 개방해서 안 되는 정보 때문에 저 개방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의 생산성이 소위 세종시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이 차 안에서 민간하고 소통할 수 있고 자료를 주고받고 할 수 있을 때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 3.0 개방의 가장 걸림돌은 뭐냐? 바로 정부 내부의 데이터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 안 되는 상태에서 전체를 국정원이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국정원 문제가 들어가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정말 좋은 얘기 또 좋은 통찰력 보여주신 우리 이민학 교수님, 우리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짧게 우리 그 폴리텍 대학 소개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들어가나요? 아까 저기 우리 그 산업인력공단 우리 지사님께서 인사 말씀 있으셨는데 뒤에 아마 제도적인 내용을 조금 더 언급하실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잠깐 나와서 그러면은 좀 짧게 내용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하시나요?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여러 가지 사업을 제가 간략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자료 교재 뒤편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능력개발 사업과 그리고 국가 자격시험 사업, 그리고 외국인 고용, 국제교류와 해외 취업, 기능 장려와 기능 경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능력 개발 사업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것은 중소기업의 모든 지원을 산업인력공단이 인적 자원 개발에 관련되는 건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재직 근로자나 CEO를 대상으로 거의 전액을 다 지원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기업에서 낸 고용보험료를 가지고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낸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기업의 재직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면은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습 조직화 사업이 있습니다. 학습 조직화는 기업의 근로자들이 학습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룹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룹 활동을 위해서 활동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심지어 그 그룹 활동할 때 뭐 음료수라든지 교재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 공간 구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한 기업에 2,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직무 능력 향상 과정은 중소기업에서 사실 고가의 교육을 받기가 그 우수 교육기관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개설하면은 중소기업에서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교육비가 개인당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한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조금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현장 교수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경영 컨설팅 분야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들로 구성된 산업 현장
지원 교수단을 저희 산업인력공단에서 인력풀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여러 경영 자문이라든지 필요한 회사의 컨설팅이 필요할 때 요청하시면은 이분들이 기업에 직접 가서 그런 경영 지원부터 기술 지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그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교수에게 저희 공단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서 일학습 병행제, 조금 전에 우리 지사장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일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앞으로 사회에는 기업 성장과 핵심 인재를 키우는데 훨씬 유리하다. 우선 스펙을 많이 쌓아가지고 회사에 가면은 미스매치가 너무 큽니다. 많은 스펙이 기업에 환영을 받지 못하는 기술이 나중에는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미스매치를 줄이고 핵심 인재를 일찍부터 조기에 발굴해서 키워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 맞춤 훈련, 지역에 필요한 인재는 지역에서 인력 수요를 조사해서 거기에 적절히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자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청년들, 대학을 졸업할 예정자들에게 미리 기업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사관학교는 사회에 좀 열의된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기업에 공급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이것은 근로자를 잘 육성하는 이런 기업에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이 3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정해 주면은 이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로고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여러 가지 정부 지원에서 혜택이 주어지고 또 근로감독도 3년간 면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인재 양성을 위해서 힘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상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모든 사업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되면은 우리나라 전 산업에 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개발될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표준 개발은 지금 우리 공단에서 실시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기업의 인사 채용 배치까지 활용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 검증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고용이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입부터 선발, 도입, 국내 기업의 인계, 그 다음에 국내 체류하는 동안에 여러 불편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고용 체류, 다시 한국에서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근로자에게 리턴 잡 프로그램이라서 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다시 재취업을 알선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국제교류 해외 취업 사업인데 국가 간 국제교류 간의 협력 사업으로 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증 사업과 그리고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직업훈련, 직업능력 개발, 자격 제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외국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이제 후진국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청년 고학력자들이 취업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우수 청년 취업자들이 국내 취업이 안 될 때 해외 취업을 또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장려, 기능경기 사업은 뭐 우수 기능인들이 사회에서 우대받는 이런 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능인을 우수 기능을 선발하는 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경기대회를 저희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제하고 지역산업 맞춤 인력 양성체계,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있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넘길라니 잘 안 넘어가네.
예, 국가직무능력 표준은 뭐 국정과제 73번에 선정된 능력 중심 사회 만들기의 일환입니다. 스펙을 초월해서 채용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구축해서 표준 개발을 모든 것을 다 완료해서 앞으로 기업뿐만 아니고 교육기관에도 같이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의 표준은 보면은 뭐 크게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직무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 태도가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어떤 하나의 표준화된 형식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체계화해서 만든 것이 국가직무능력 표준입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여러 가지 주어지는 그 지식과 기술, 태도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 단체에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표준화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한 곳으로 묶어가지고 지식은 지식, 기술은 기술, 태도는 태도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자격이라든지 교육훈련, 근로자의 생애 경력 개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산업체나 여러 가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직무능력 표준은 금년도에 아마 전 산업에 대해서 다 개발돼 가지고 금년도에 아마 826개가 아마 개발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되면은 전 산업의 서비스 분야까지 다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산업인력공단을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침에 귀한 시간에 저희 공단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폴리텍 대학 잠깐 소개하는 시간, 우리 종용 학장님 나와서 인사하시나 아니면 동영상만? 네, 먼저 동영상.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 정수 캠퍼스 국제기술대학으로서 정부의 각각 등록금 정책에 필요하며 낮은 등록금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최선을 다하는 학생에게는 최고의 혜택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최신 시설을 자랑하는 넓은 기숙사와 쾌적한 도서관, 배우고 즐기는 동아리 활동, 무료 해외 연수 프로그램,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서울 특수 캠퍼스는 저에게 희망과 꿈, 삶의 목표를 심어준 곳입니다. 현장 실습을 통해 실무와 기술을 익혀 신입사원이 아니라 경영사원 역할을 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큰 자신감으로 사회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달려왔던 40여 년의 역사. 대한민국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지난 세월을 함께 걸어온 한국폴리테크닉대학 서울 정수 캠퍼스는 평생 기술, 평생 직업을 안겨주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더 나은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문서양과 전공 실무 기술을 겸비한 맞춤형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병호 합평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저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3주년 축하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저희 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대학입니다. 2년제 다기능 기술자 과정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2가지만 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대학하고 그 GBLE 경영자협의회가 지난 금요일 날 그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의 내용이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설명하신 몇 가지 그 일학습 병행제라든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등 관련돼서 저희 대학과 협력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저희 대학 졸업생들의 이제 취업 지원이나 인력 양성을 협력하는 사업들의 내용입니다. 자료에 좀 안 나와셔서 참고로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면, 저희 대학생들이 지금 이제 2년제 과정으로 졸업 학점이 108학점입니다만 평균 아마 한 125학점에서 130학점을 따고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 캠퍼스만 가지고 작년 취업률이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디지털밸리 기업체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취업할 기회를 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나가시면서 우리 대학이 준비한 조그만 선물이 있습니다. 다 받아가시길 부탁드리고요. 일일이 제 명함을 드릴 수 없어서 표지에다가 제 명함을 좀 부착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명함을 좀 우리 직원한테 좀 주시면 서로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3주년 GBLE 포럼의 3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각 테이블에 있는 그 방명록 사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한 장으로 설문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내용도 단답형 이렇게 선택하는 객관적이니까 무리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작성하시고 테이블에 좀 놔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거기 내용 중에 그 특허청 지원 사업으로 해서 아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소송이 있었을 때 아마 지원해주는 내용들 언급되어 있습니다. 동부아재에서 아마 전적으로 이렇게 아마 이번 사업에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쪽도 혹시 참고하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입구에 또 상담도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올 3주년이어서 제가 그 기념품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볼빅 골프공 세트인 것 같고요. 가격도 제가 듣기로는 5만 원 상당이라고 들었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하나씩
가져가서 오늘 우리 3주년 축하하는 이제 작은 선물입니다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념품은 폴리텍 대학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영재 회장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좀 빨리 왔습니다. 빨리 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마주친 분이 누구나 우리 이민아 교수님을 딱 마주쳤습니다. 제가 일부러 또 모시러 간 것처럼 이상하게 그렇게 됐는데 이민아 교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관계자분 한 두 분이 이제 내려오셔서 모시러 왔다 딱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민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네들 일을 해야지 나 모시러 오는 이 시간도 아깝다. 그 순간적인 한마디에 오늘 강사님 잘 불렀다. 이런 분이라면 정말 GBL에서 강의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 말 이해하시면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오늘 3주년 맞이해서 참 어떻게 보면 자축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GBL의 자랑인 지합창단을 모셔가지고 한번 축하 이렇게 합창을 한번 하려고 또 했었는데 세월로 또 이 참사 때문에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취소했습니다. 먼저 그 세월로 참사를 통해서 우리 지벨리 기업을 대표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3주년 우리 또 포럼을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신 우리 협회장님들, 기관장님들, 단체장님들 감사드리고요.